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 선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당의 전략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4선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역임, 원내 일당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지역에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후보의 인물을 선택해서 네. 그 지역에 내려보내는 건데 저는 그것을 일테면은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소적재라고 표현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구상하는 공천 방향과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4월 총선 대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선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민주당 지난주에 처음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울산 남구, 갑, 부산 사흘 등인데 새로 영입한 인사를 그렇습니다. 배치했는데 예. 민주당의 전략공천 대상과 선별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의 전략공천 대상은 지역위원회가 사고 당부인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이 불출마 지역, 그리고 분구가 예산된 지역, 그리고 우리 당의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연급 후 패한 지역, 네. 이런 지역이 전략 지역의 대상입니다. 네. 네, 약 지금까지 한 20군데고요. 이제 이게 추가로 일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전략공관위로 넘어오는 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당헌 당규상으로는 n분의 20, 그러니까 253개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약 50개까지는 전략공천이 가능한데 50이요, 50이요. 네. 저희들은 최소한 당원과 국민들한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성동갑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입니다. 다름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도전하겠다라는 점 때문인데 여기가 보니까 전략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전략지역은 어느 특정 후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략 지역이라 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전략 신청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정무적과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후보, 영입된 인사들을 그 지역으로 내려보는 것이 전략 지역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임종석 전 실장, 추미애 전 장관, 또 전현희. 그 이광재 전 네. 국회 사무총장, 전현희 전 의원, 네. 과연 어디로 갈지 이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요.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적합하니 맞냐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좀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보가 적합한 지역을 지금 찾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뭐 여론조사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런 일환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나 어느 조직이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과거에 이 현 정권에 탄생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네. 또 현재의 그 지금까지 이 폭력 이 윤석열 정권에서 맞서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 또 미래에 우리 당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 후보를 내려보는 걸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소적재가 아니고 적소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적재적소는 너는 잘하니까 어딘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네. 적소에 그 맞는 지역과 장소에 그 합당한 인물을 부합되는 인물을 저희들은 전략으로 내려보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 총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더만요. 예, 예. 네. 서울 송파갑 얘기 나오던데 임종석 전 실장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그런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략 지역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책임이 아니고
그 옆에 파급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밀하고 또 치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뭐 최종 결정은 안 됐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군요. 개혁 공천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를 타진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비선 조직 뭐 개입 의혹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공천을 둘러싼 이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선거는 공조직이 치르는 것입니다. 네. 비선 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당 대표는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 개선상에 있는 초선, 재선, 중진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들과 함께 폭넓은 교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비선 조직이다, 사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호사가들의 한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면서 인적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중진 용태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친명 중진이나 지도부부터 희생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인적 그 쇄신이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수단이 돼서 수단을 통해서 저는 총선 승리를 이루는 것이 저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진이라고 해서 다 물러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 또 반대로 또 계속 해야 될 사람들 이분들은 계속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후보는 꼭 쓰임새가 있다. 또 당이 필요하다.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또 일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진이라고 해서 다 물러난 것이 아니고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여론이고 국민이 심판자입니다. 저는 그 모든 시각은 국민적 시각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그렇죠. 가치 기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뭐 최근 상황입니다만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 공천 쇄신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번 주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이 통보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매듭이 지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하위 10%또 20%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아마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례 비춰봤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탈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아마 극소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당을 옮겨서 그 다음에 선거 온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뭐 신당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선산에 있는 산소도 옮기려면은 A에서 B로 이장하려면은 10배가 좋아야 당을 옮기는데 네. 저 산소를 옮기는데 당을 옮겨서 그 이후에 꽃을 피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성공한 사례가 아주 없다는 얘기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창당하겠다면서 원내 제3당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우리 헌법에 정당 활동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새로 창당하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정치에 대입시키는 것은 별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지금 공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민주 계열이 단일 대우로 형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단일 대우에 우리 민주당 단일 대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움직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뭐 최근에 뭐 내용을 겪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제3당의 움직임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에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세요? 뭐 전문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먼저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 하에서 제3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 후보가 있냐 없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제3당이 꽃을 피운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당의 지지 기반이 확고히 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강력한 후보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저는 제3당이 이번 선거에는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과 수도권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호남에 영향력이 있지만은 사실 호남 같은 데는 10명 중 11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10명 중 11명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지지가 바닥인가를 아마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 말로 저는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공천 한창인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6 운동권 청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을 뭐 운동권 청산 이런 프레임이 쓰고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그 고도한 정치적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전략이 중도층을 끌어안고 자기들의 어떤 여당의 실정을 자기들의 어떤 그 치환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운동권 청산이라는 것이 아마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화 시대 때는 운동권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사회의 기여한 공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의 노고와 흔적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와 민주화를 짧은 시대에 압축 성장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 시대의 평가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바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가호식하면서 아주 편하게 공부를 해서 오늘날 20인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면 물러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시대 정신에 맞으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지 자기들의 어떤 실정과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치를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동대문갑 사설이시잖아요. 네. 이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 워낙에 의석이 많다 보니까 각 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수도권의 지금 민심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민심 흐름은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정적 기조로 가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총선이 공천 작업이 초반에 진입했고 금주에 어느 정도의 그 아웃런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 그런 단계에 접어지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수도권과 일단은 저희들은 남쪽에서부터 북풍이 불고 남쪽의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하에서 한 채 흔들릴 데 없이 공적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서 공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라든가 곳곳에서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 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원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한석 한석이 중요하죠. 네, 253석이 저희들은 다 전략 벤트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강 벨트와 서울의 Y축선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수원의 전략 지역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당은 단순히 한석 두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축선별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당의 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이제 도발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방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소위 이제 위기의식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전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준동하는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탄도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을 지금 연습 사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150에서 500km 상공 고도 상공까지 날아간 것이지만은 네. 순항미사일은 고도 50에서 150 저공으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특히 계곡을 협곡 사이를 뚫고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올 때 그게 잡히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은 순항 미사일로 북한이 좀 국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제 4, 5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모함 하면은 바다에 떠 있는 비행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레이건함 같은 경우는 길이가 330에 폭이 80m 정도 되는데요. 승조원이 한 6천 명 됩니다.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5척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생긴 이후에 최초로 지금 오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5척이나 온다는 예, 말씀입니까? 최초로 올 그럴 계획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고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미일 북중러가 이제 이 고차가 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특히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진항까지 이 기술자들이 오가면서 북한의 마지막 고도의 이 기술을 전수해주는 이런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이 많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북러 겁니다. 간에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말은 못 들었지만은 그런 고도의 이 마지막 최첨단 기술과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세계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열강과 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나라들이 한반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핵심 이슈는 뭐가 될까요? 민주당은 지금 검찰 독재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을 얘기합니다. 경제, 민생 문제 또 뭐 이승만 건국 전쟁 등 지금 여러 이슈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운동권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이 상당히 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 긍정, 부정 어쨌든 부정이란 이 60%의 확보부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란 것은 민생의 애로움. 제가 서울 때 시장을 돌아보니까 사과 한 알에 5천에서 7천 원, 배 하나에 7천에서 10,000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 물가가 엄청납니다. 이게 물가. 그다음에 이 금리. 그러니까 민생이 지금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생이. 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 문제.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낡은 이념의 틀에 박혀가지고 앞으로 네.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저는 그것이 묶어서 윤석열 정권 18호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대 운동권 청산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우리 당이 비교 우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민생 등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입니다. 4월 총선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공천을 저희가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니 그 공천에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요? 이번에 승리의 핵심은, 선거 승리의 핵심은 공천 안 되신 분들이 공천 되신 분들과 힘을 합치는 것, 그리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 그게 승리의 요소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세,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그 지역구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 왕국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생리적으로 맞춰가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이니까 나한테 흡수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갤럽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세력에 대한 등장, 특히 민주당 쪽의 영향이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으로 갔고, 또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좀 파장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인데, 네. 특히 이 인천 경기 그리고 또 50대 60대 이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면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또는 신당 창당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민의힘 쪽에 정치적 반사 이익으로 연결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강윤 전 소장님, 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자 일각에서 2012년 총선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어떤 의미죠? 상당히 심상치 않은 변화가 설 전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드는 추세인데 민주당은 계속 박스권에 여러 개월째 지금 갇혀 있는 반면에 국힘은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러하고 서울 같은 데서도 좀 확연히 차이는 보이고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정권 심판론 또는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꾸짖는 층은 거의 한 60% 선에서 일정하게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민주당이 거의 제대로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체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반면에 국힘은 뭐 한동훈 효과도 일부분은 표에 좀 지지율에 잡히는 것 같고 네. 공천이나 당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예전의 국힘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스타일도 그렇고 실제 일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출발이 좀 늦었죠. 국힘에 네. 비해서. 그것들이 현재 숫자의 차이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배 소장님, 예. 갤럽 조사를 보면요. 총선 때 지지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 42%, 민주당 36%, 개혁신당은 15%인데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같은 추세 흐름이 예견된 겁니까? 좀 예견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공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경쟁력으로 어떻게 탈바꿈시키는 것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이 더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자신 계속 또 3월 달에도 지금 재판이 예고돼 있는데 아니 총선도 대비해야 되고 미뤄달라.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지금 재판은 재판이고 선거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안규백 위원장께서 나오셨지만은 조추성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일단락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3월 초에 신당을 가시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계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혁신당이라는 이게 민주혁신당이
어떻게 들으면 민주당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천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방금 전에 안 위원장께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그 반발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이 총선 구도에 유리했던 야당이 더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는 여론이 바뀐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요. 반발을 하죠. 이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막 충돌하는 모습이 그 당에 불리한 구도입니까? 유리한 절대 구도입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게 관심을 쏠리는데도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짧게만 말씀이시네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천만 잘하면 선거에서 이런 양대 정당은 130석은 무난하게 갖고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140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10석이나 100석대 초반으로 미끄러지냐면 공천 잘못해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광현 소장님, 갤럽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 4%로 나타났습니다. 예. 제3지대 합당을 했지만 지지율이 그 전에 각 당 합친 것보다는 그렇죠.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이유는 줄었죠. 뭘까요? 두 가지 같아요. 우선 첫째, 후보들 구인난이 좀 생각보다 심합니다. 네. 예견은 됐지만 알만한 사람, 지명도 이런 데서 좀 떨어지고 있고 합류하는 이서 좀 그렇고. 둘째는 이들이 새로운 당을 합친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양당 체제를 종식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잠재적인 표밭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오히려 산술 합보다도 더 계속 줄어드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당 체제를 어떻게 종식시키겠다라는 how to plan 이런 것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메시지가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의 지도체제 구축하는 문제라거나 뭐 지금도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느니 마느니 네. 이준석 대표가 긴급뭘 하겠다거나 철회하겠다거나 아무튼 체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 메시지를 낼 내부 단계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상품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선뜻 표를 줄지를 정할 텐데 아직 네.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배 수장님이 네. 개혁신당으로 움직인 표심 좀 세세히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어디에 더 영향을 미쳤습니까? 양쪽 다 신경이 쓰이죠. 네. 신경이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역이 더 많은 정당이 역시나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남, 영남 양 정당이 견고한 텃밭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인데 수도권 대부분이 이제 현역인데 네. 이 현역 중에서 민주당 탈락자가 많이 현역 중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데도 안 가고 말 그대로 그냥 승복을 하면 되는데 이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무소속이거나 개혁신당인데 정당의 지원과 보조를 받거나 또 선거의 지원과 보조를 받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현역 의원 중에서 친명 친문 갈등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그래도 옮겨갈 정당은 개혁신당이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에게는 다자 대결이 수도권에서 벌어질 경우 특히 경기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네. 부심이 커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민 전 소장님, 네. 공천을 놓고 뭐 당연히 서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별도의 또 신당까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배 주장님께 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 논란 자체 문제가 아니고 그 새롭게 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당으로 옮겨서 이게 표가 분산됐을 경우에 타격이 클 텐데 네. 지금 현재까지의 공천 결과의 흐름, 표심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잡음이 날 걸 어느 정도 유권자들도 예상은 하고 계시는데 움직이는 폭에 비해서 내분 양상으로까지 심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체로 경선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본격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단계인데도 지금부터 경향 각지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광주, 광산, 을 같은 데서도 불공정 경선 내정이라는 등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왜 찐명과 친명과 친문을 아직도 구분할까? 네. 그게 우리들 삶과 민생이나 물가 문제 해결하는데 정치를 개혁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또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윤 정권 탄생에 책임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자제를 하거나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물론 반문재인 반민주당 정부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상태에서 재작년 대선이 치러진 건 맞지만 네. 즉 민주당 후보로서는 핸디캡이 많긴 했지만 우리나라 대선의 얼개나 작동되는 걸 보면 결국 중요한 건 후보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겠느냐. 네. 근데 왜 아직도 저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네. 거죠.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내부 주부터 경선- 본격적으로 네, 한다고 시작하는 합니다. 거죠. 네. 오늘 이제 내일 나올 텐데 네. 그러면은 잡음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당이 대비 효과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국민의힘이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과 경북 29개 지역 중에 9곳만 현역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 갑이죠. 당수 공천 받는 등 이제 대통령실 인사들도 속속 배치가 되고 있는데 네. 여당의 영남권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은 영남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영남에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걸 일단 표방해 놓고 수도권부터 이제 서서히 영남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공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할 것이다. 충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밑에서 윤한 절충 다 전략 공천 이 부분이 다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발표된 곳은 경남 경북의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곳은 이 충돌이 없을 만한 곳을 이제 먼저 발표를 했고 이제 발표되지 않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중진 컷오프를 하거나 네.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안 물러나 그러면 뭐 전략 공천 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이제 발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날짜 동안에 이른바 발표되지 않은 곳의 중진 희생 이 부분을 이제 기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경민 전 수장님, 민주당도 지금 공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이죠. 내일부터 하위 20% 대상 의원들에게 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런 예정이다 이런 네. 얘기인데 민주당의 공천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임정석 전 실장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 공천 문제 어떻게 매듭 지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잖아요. 중구, 성동구, 갑이잖아요. 지금 네. 문제되는. 임종석, 추미애, 특히 임종석 문제, 임종석 이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이라는 건 아닙니까? 예, 전략 공천 공천이죠. 지역인데 후보자가 본인이 여기 가겠다 이게 되나요? 일단은 그거 안 되죠. 지금 네.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처음에 입지를 했던 곳이니까 출마 희망한다. 그런데 그냥 처음 정치에 데뷔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누구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대립양상으로 번져버린 게 일단은 그 네. 문제 같고요. 둘째는 이재명 대표가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문학진 의원, 인재근 의원 등등등. 현직이나 전직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혹시 지명도가 떨어지는 친명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꽂기 위해서 이 대표가 직접 전화에 나서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몇 가지 정황들이 충분하니까 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런 소리가 자꾸 새어나올까? 무엇보다도 임정석 문제가 이렇게 크고 오랫동안 계속되면서도 아직도 매듭이나 가닥을 못 잡고 있는 데서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 한 선거구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 전화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에서는 뭐 매몰차게 결과만 하는 통보하는 것보다는 뭔가 예우한 것이다. 예우 그러니까 이해를 네. 구하는 측면이다. 또 이런 뭐 얘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배 주장님,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역구는 어디로 꼽으세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 다음 질문에 있는 걸 답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해서 다른 걸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경남 양산에 김태호 또 김두관 두 사람의 네. 투김 대전도 대첩도 볼만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지역구 대결구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또 원희룡 이 전 장관의 대결구도 바로 이 인천 계양을입니다. 여기로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모든 결과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앞으로 볼 미디어 토마토 최근 조사를 토대로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모든 흐름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이 아니라 상당히 또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또 좀 더 접전 양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되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지역이 인천 계양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이 이재명 대 한동훈 대 거론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하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었거든요. 또 한 명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또 등장한다는 것이 또 네. 대장동이 등장하는 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까지 모두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까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모든 선거구를 압도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 원희룡 전 장관 대선 후보죠. 이런 운명이 여러 개 걸려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소장님, 네. 서울 종로 지역에서는 민주당은 곽상원, 이종걸, 전현희 예비후보 3명 경쟁 중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더라고요. 조사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아주 뭐 딱 붙어 있던데 두 당 모두 누구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지는 아직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금태섭 후보는 일이 나올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금 후보는 누구와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한 1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야권 성향의 표가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야권 성향의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는 아마도 한 사람 큰 표 갈림은 없는 반면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종로가 저는 꽤 관심이 있는 서울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수원을 이제 보고 싶고요. 네. 배 주장님, 예. 개혁신당 내 후보들이 대구 경북 TK 지역구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또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죠. 실제적인 타격은 크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이준석 대표의 출마설도 들고 대구 경북의 개혁신당이 이렇게 공을 들일까?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진검승부를 한다. 국민의힘과 한번 경쟁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수도권 지지를 좀 더 끌어내야 되는 개혁신당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친문계 공천 현역 의원 탈락자들이 또 상당수 개혁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도 있다면 이럴 때 수도권이 중요한데 대구 경북의 후보가 나가야만 수도권에 한번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네. 이런 현상이 이제 성동격서 전략이 일어날 수 있고 대구 안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 안 수도권 이런 현상.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해줌으로써 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언더독 이펙트. 그러면 그 언더독 이펙트의 짠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비례 투표할 때. 그래도 우리가 지역구는 대구 못 찍어줘도 비례 투표 좀 개혁신당 찍어줄 거. 네. 그런 건 어때? 이런 심리가 이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한다고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또 친문계로 분류되었던 이성윤, 박은정 검사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줘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심판론이나 그 발신지나 진원은 맞고요. 검찰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성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로 나갈지 아니면 당을 만들어서 비례 후보로 할지. 근데 비례로 나갈 때는 여성을 1번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니까 네. 몇 퍼센트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당선 안정권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례 대결로 나갈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혼선을 빚을 수 있겠다. 네. 어느 만큼 결합을 했을 때 순번 배치의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전주을 학연에 따른 연고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 갈지 아니면 비례로만 할지. 근데 비례로만 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다
소화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현재는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검찰 정권 심판론에 일정한 불을 당기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배 주장님, 개혁신당이 16일에 최고위 취소했잖아요. 또 이준석 대표 어제죠, 긴급 기자회견 연다고 했다가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했는데 좀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내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완주는 불가피하다. 왜? 지금 만약에 당을 깬다? 그거는 뭐 끝장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개혁신당 빅텐트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한 달 내에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아주 스페셜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빅텐트 정당의 한계가 있었다. 왜? 3P에 따라서 철학이 다르다. 철학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다. 게다가 사람까지 다르다. 지금 이준석 대표 팬덤에 의해서 대복조 안 된다. 류호정 안 된다.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동대표죠.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좀 감추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끝장을 낼 거냐? 그러면 네. 개혁신당은 앞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서로 간의 이 불만을 줄이고 좀 더 높은 가치 연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빅텐트를 치고 그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치 연대를 얼마나 한 달 내로 만드느냐. 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은 이 비례대표에 관심을 가질 텐데요. 네. 비례대표 후보로 어느 정당을 찍을 건지 물어보는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국민의힘 30%, 민주당 29%, 개혁신당 8%로 나타났습니다. 네. 개혁신당 8%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하기에 충분한 숫자 같습니다. 물론 아직 진용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50일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진용은 언제 갖추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신당으로서는 최소한 15%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한 숫자인데 아직 화학적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책 같은 데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표가 갈리는 비례대표 어느 정당별 투표 이렇게 양태를 보면 국민의힘 30, 민주당 29, 개혁신당 8쯤 나왔잖아요. 조금은 네. 변하겠습니다만 표 이탈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당의 표 이탈이 훨씬 크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자세도 이해는 갑니다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임수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했습니다. 여야 뭐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을 차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 총선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총선 때 가장 결정적인 이 패착 요인이 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보긴 해야 되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여하튼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어쨌거나 중도층 또 수도권 또 2030 MZ세대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참여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안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네. 판단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강윤 전 소장님,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뭐 국가 가사까지 바꾸는 등 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한반도 정세가 총선 또 각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국지전처럼 정말로 그냥 위협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그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를 겨냥해서 북한이 그런 국지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갖는 것이고 향후 북한의 동북아 질서나 세계 외교 전략에서 면밀한 계산 끝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가면 안보에 민감한 연령이나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의 결집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의 수위가 너무 예전에 되풀이됐던 수준과는 좀 달라 보이니까요. 네. 배 수장님, 이번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볼까요? 네, 2월 달은 공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영남 공천 결과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역시 수도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민주당 탈락자들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인데 아마 현역 의원 탈락 통보 시점도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사와 용산 출신들을 어느 정도 단수 공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파장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큰 잡음은 없었던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호김 전 의원님, 이번 총선의 첫 대진표가 서울 광진구 의뢰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한강 벨트로 꼽히는 지역인데 현역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격돌하게 됐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국회의원 선거로 보면 이 지역은 민주당이 그동안 선전했던 지역인데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대선을 보면 다른 결과도 나옵니다.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고 결국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라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구로서 활동했던 이 지역을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이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격전지로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창환 교수님 오랜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대선급 빅매치 윤곽도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단수 공천하기로 하면서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이 확실시되는데요. 인천 계양구 총선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일단 상징성 면에서 굉장히 크죠. 우리가 과거에 뭐 정치 1번지 그러면 종로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대표가 그 계양을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대선 주자급 후보랑 대결을 하게 된다. 이거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구도로서 언론에서는 뭐 명룡대전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은 굉장히 큰데 선거 결과는 의외로 좀 원사이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함으로 인해서 개혁신당 거기에 뭐 그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각 당에서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민주당 그 소위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앉아서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총선 때 당 대표가 다른 지역 지원 유세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라고 하는 거물급 인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역을 쉽게 이렇게 이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얼마큼 전국 선거를 하면서도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선을 몇 % 차이로 당선할지 이거 지켜볼 대목이겠죠. 네.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세종, 대전, 경남, 경북 후보자 대상으로 12명의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한 12명 중에 현역 의원이 11명입니다. 현역 물갈이 폭이 이게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 물갈이 폭이 작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물갈이는 확실히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물갈이를 할 만한 다선 의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관위원장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 것이다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경쟁자로 나온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이라든지 또는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야의 어떤 결전에 있어서 이 공천에서 뭔가 잡음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파장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금 공관위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과거 총선에서 물갈이를 했다가 보수 참패에 불렀던 이 트라우마 때문에 불출마 대신에
재배치에서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이 공천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뭐 친박 공천, 친이 공천, 그래서 공천 학살이란 말이 있었고 지난 총선 때 그 4년 전에도 사실은 뭐 비례대표가 몇 번 바뀌는 그런 뭐 정말로 그 공천 후유증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아주 뼈아픈 대목인데 공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느냐 못지않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지역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역대 총선 중에 공천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물론 뭐 용산과 비대위원장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역 내에서의 그 소위 공천 후유증 이거는 좀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천 재배치가 나름대로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단수공천에서 빠진 경북 구미, 갑, 구미을은 이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잖아요. 네. 그럼 영남권에서는 컷오프 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용산 출신 인사들과 이게 대거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그 특히 PK 지역에서는 실제로 물갈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는 전언도 들리고요. 네. 또 TK의 경우에는 경선만 하게 해달라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단수공천에서 현직 의원들이 많이 단수공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현직 의원과 대통령실의 참모가 붙으면 경선에서 누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이 달라요. 네.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직을 관장하고 조직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의원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 지역 사람들은 대충 이름은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선을 할 때 당원표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는 대통령의 측근이다를 부각시키면 당원들로부터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경선을 붙이면 제 생각으로는 현직 의원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우리 의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이제 한때 용산과 당의 역학관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직 의원은 경선만 붙여달라, 경선은 붙여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흐름으로 결국엔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 그 공천을 누가 주도하느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느냐, 대통령실이 주도하느냐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말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반화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 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균형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도 살얼음판을 걷듯이 굉장히 서로가 조심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견제와 균형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앞으로 총선이 끝나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험지에 출마해서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이 정부 내지는 이 정권 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정 정도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 다른 그 총선하고 좀 다른 점은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그 인재 영입은 오히려 험지에 많이 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두 사람 빼고는 검사 출신들은 대체로 지금 그 안착하는가? 물론 개인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차관 출신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원하는 지역에 안착한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깜짝 복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의원에게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신문 인사들을 비판해 와서 이게 당대 반발도 한때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초반에는 이현주 의원 복당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소위 공천을 두고 자객 출마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현주 전 의원의 이 복당에 대해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험지출 뭐 당에 돌아온 건 좋은데 과거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좀 험한 말 했던 것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성하려면은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모양새예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공천에 자기 갈 길 바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 자기 행보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로키 좀 목소리를 좀 유감 표명도 좀 했고 목소리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현주 의원의 이 복당 문제가 지금은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묻힌 좀 반발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이죠. 네. 공천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어느 지역에 공천되느냐. 만약에 지금 소위 말해서 소위 과거 친문계, 비명계들이 공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도권에 공천을 받는다, 험지가 아닌 곳에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소위 민주당 내 지지층, 과거 친문 지지층들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이 부분은 어디로 공천 받을지 이 부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 미래 창당이 연기됐습니다. 이게 배경이 뭘까요? 민주당과 뭐 눈치 싸움 아니냐 이런 이유 얘기도 들리던데요. 제가 뭐 직접 이유를 들은 건 아닌데 네.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또 공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거 장재원 의원 얘기도 한때 좀 나왔었죠. 나오는데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인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례대표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먼저 발표하게 되면 상대당에게 일단 패를 보여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번호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 전에 박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번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권자들이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번호를 아주 그 찰떡같이 찾아가서 찍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그 좀 더 상징성 있고 좀 더 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일단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통합 비례정당도 뭐 창당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녹색 정의당은 비례정당 합류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네. 지역구 의석 배분이라든가 이 뭐 견해차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녹색 정당으로서는 그 정체성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통합비례정당에 참가할 경우에 과거에 이제 소위 진보 지지층, 이 진보 지지층이 사실상 투표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명분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체성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심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실리, 그러니까 과거에 뭐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 출마하면은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좀 양보라든지 또는 협력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민주당이 그렇잖아도 뭐 통합비례정당 이거 굉장히 고차원 함수거든요. 네. 풀기 어려운 함수인데 녹색정의당이 이렇게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이 지역구 조정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좀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 직전에 극적으로 4개 세력이 통합을 이뤘던 개혁신당에서 벌써 잡음이 들리던데요. 이게 뭐 스스로 일주일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우선 주도권 싸움이죠. 네. 대표가 두 사람인데 거기 그 문제가 되는 두 정치인에 대해서 결국은 공천을 줄 것인가의 여부라든지 또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 출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의 정책과 관련해 갖고 기동성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민주 절차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은데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설 전에 어쨌든 설날 밥상에 합당, 신당, 창당 여기까지 올리는 거를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화학적 결합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는 3당에 대한 관심이 총선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잡음이 들리고 파장이 생기게 되면 아예 그냥 고개를 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그러면은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여기서 완전히 3당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3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한 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1, 2당이 대표하지 못하는 분명히 3당의 그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대표하기는커녕 이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중질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죠. 박 교수님,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주말인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직전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3가지를 요구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지역구의 지도부가 출마한다 이거고, 두 번째 홍보, 선거 전략의 홍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갖는다. 세 번째, 비례를 선정할 때 불가 의원들, 예를 들어 배복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도부들이 지역구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대표 측에서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놓고 보면 이 두 개는 결국은 이번 총선에 개혁신당의 주도권을 이준석 대표가 쥐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낙연 신당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통합 선언은 했는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런데 비례 순번 정할 때는 어떨까? 좀 이런 점에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빠른 행보를 해야 되는데 내부의 이런 그 이견 차이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내분을 두고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창당했을 때 찾아가서 힘을 합치라 이런 축사까지 했었잖아요.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해 보더라도 본인이 가서 뭘 하더라도 도저히 지금 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싹수가 보이는 데 들어가지 이게 싹수가 노랗다 생각하면은 아예 그 손도 되지 않는 그동안의 그 전적을 보면,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정당, 그리고 승리의 그 정당에 항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상당히 그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충격요법을 쓰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에 대해 기소하는 등 이게 편파적인 수사로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해를 하세요? 뭐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총선 스탠스는 뭐 주변에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민주당 이 스탠스를 취할 거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이제 비례 출마를 하지 않고 소위 이제 그 소수 정당들과 함께 위성 정당을 꾸렸는데, 이번 그 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위 강성 세력이 열린민주당으로 당시에 소위 제2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려 3석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국 전 장관에게 그 당에 표를 던질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여기에 앞장을 쓰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흡수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당에 이름 걸고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지역구 출마까지 할지, 요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취소 배경을 놓고선 지금 추측이 난무합니다. 북한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말이 많던데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 자체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총선을 의식해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외교적 결례를 그 범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좀 산뜻하게 그 독일 등의 그 순방에 있어서 네. 그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비난이 나와도 안 간 게 잘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흘 앞두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뭐 정무적 판단으로 순방을 연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세일즈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순방에 포인트를 둬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선발대까지 나가 있었고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쪽에 뭔가 이제 좀 경제적인 경제 사절단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준비를 다 해놓은 팀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연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해명까지 곁들인다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국민의힘 또는 총선에서 이제 패배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 행보들을 하기 위한 뭐 정무적 판단 그리고 아울러 이 총선의 어떤 이슈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좀 다시 부각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 시작되잖아요. 총선을 앞둔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법, 그리고 특별법을 놓고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쌍특검 재표결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공천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할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데다가 지금 현직 의원들이 단수 공천 아니면은 이제 경선을 하더라도 공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아주 문제가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이제 한두 명이 아마 이제 낙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의도하는 대로 재표결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박 교수님, 연평도 포격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게 유령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주장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뭐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NLL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 해상 경계선 사이에 사실은 이게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게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소위 그 서해 교전 충돌 지역이 됐었는데 지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지역에 이제 평화 그 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북한이 우리 측의 실효적인 지배를 어느 정도 좀 묵인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과거에 그들이 주장했던 해상 경계선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NLL보다 한참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꺼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총선 전에 생길지 또는 총선 후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총선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서해 도발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그 총선 구도 이후의 정치 그 구도에서 북한이 그걸 실험하기 위해 서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지금 NLL 무력화 의지 노골화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총선 전에 어떤 그 무력 도발 가능성 어떤 전망이세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이미 오래전부터 군에서는
그 서해 5도 중에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를 지배하면서 미국하고 협상하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안 좋은 시나리오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러한 그 국지 도발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표시 작전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단 그 외교적인 수사는 상당히 그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되 어떤 도발에도 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천안함 사태 때 오히려 그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유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초당적으로 억지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의 위기를 지적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가 125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50%나 늘어나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유출은 내수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4%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도 뒤졌습니다. 성장률 하락 등 경제에 잇단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아니면 말구식 정책 공약 남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과 혁신 경제 대신 자금 지원을 통한 단기 연명 위주입니다. 4월 선거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